네, 다음에 어드밴스 패키지의 파트 2를 한번 빠르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시작은 저희가 하이브리드 본딩부터 살펴볼 텐데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TSP라든지 HBM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이런 범프들은 굉장히 조그마한 이제 마이크로 범프입니다. 마이크로 범프는 결국엔 옆에서 이제 봤을 때 이러한 구리 필라, 즉 구리 기둥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마이크로라고 이제 붙어 있는 만큼 50 마이크로, 30 마이크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얇고 이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프 피치가 이제 굉장히 작은 그러한 핀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본딩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두께가 이제 더 얇아집니다. 더 얇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솔더 범프들을 패턴면에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50 마이크로라고 했을 때 현재 인앤아웃 핀이 400개 정도라고 하면 30 마이크로로 범프 피치를 줄이게 되면 1000개까지,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2500개, 그리고 구리의 기둥마저도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10,000개까지도 이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또 이제 그림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이런 솔더 범프, 즉 솔더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구리의 면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방식을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다시 한번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솔더 범프, 즉 솔더 간의 이제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 원리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구리의 면, 즉 판처럼 되어 있는 상태가 접합이 되면서 정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당장 그림을 보셨을 때 범프가 들어가 있는 경우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연결한 경우 두께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더 많은 IO 핀의 숫자를 넣을 수 있어서 하나의 칩을 더 고성능으로 만들 수 있고, 그 고성능의 칩들을 더 많이 적층을 하나의 패키지에 함으로써 성능을 더더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프 피치의 미세화 및 패키지의 경박 단소 트렌드에 따라 솔더가 사라지고 CU 마이크로필라 형태의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도입이 되고요. HBM4부터 지금 양산이 되고 있지 않은 이제 개발에 있는 HBM4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해서 HBM을 만들 예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이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가라는 걸 볼 텐데요. 하이브리드 본딩의 핵심은 결국에는 구리 간의 결합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솔더 같은 경우에는 AG 그리고 SN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플럭스와 같은 소재를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잘 접합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었는데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AG, SN 성분마저도 이제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가 이제 당연히 패드 부분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구리 간의 접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구리의 옆쪽에는 절연을 위한 이제 절연층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절연층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SiO2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절연층인 금속 산화물보다 구리의 CT, 즉 열 팽창 개수가 높기 때문에 이 절연층과 절연층에 맞닿게 하고 구리와 구리를 맞닿게 해서 열을 가했을 때 절연층보다 구리가 더 많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디싱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더 파주게 되고요. 더 파주게 되면은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절연층끼리 접합이 되고, 그리고 구리는 팽창을 하면서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갭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CU 간의 접합은 약 250에서 400도씨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400도씨를 넘어가는 거는 고성능의 AP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를 이제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400도씨가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SiO2 절연층 간의 접합도 대략적으로 300도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250에서 400도씨 사이로 현재는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의 예시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실리콘과 패턴면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을 위한 패드를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 패드를 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절연층을 넣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CMP 폴리싱을 통해서
이렇게 절연층 그리고 구리패드, 절연층, 구리패드, 절연층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두 개를 열로 압착을 이제 해주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이러한 구리와 그리고 절연층이 각각 이제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열 같은 경우에도 약 400도씨라고 했지만 단 한 번에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가접합처럼 열을 좀 가했다가 그 다음에 어닐링이라는 뭐 열 공정을 통해서 열도 이제 여러 번에 가하는 방식으로 접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리구리 및 절연층의 이제 접합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살펴보았을 때 구리의 경우에는 당연하게 금속의 확산을 통한 이제 접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열을 가하게 되면 디싱이라는 게 존재했을 때 이렇게 이제 공간들이 파져 있는데 구리의 금속의 어떠한 뭐 분자들이 열을 받게 되면은 확산을 하게 되고 확산을 하면서 서로 뒤섞이면서 최종적으로 접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절연층에서 이제 SiO2 같은 경우에는 Si의 표면에 이렇게 OH기가 존재하면은 처음에 수소 결합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가접합처럼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열을 이제 더 가해주게 되면은 H2O 즉 요 OH 그리고 H 하나가 이제 빠져나오면서 탈수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SiO, Si 결합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00도에서 한 400도, 뭐 한 250에서 400도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절연층과 그리고 구리, 금속이 동시에 다 접합이 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유는 절연층이 만약에 접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보이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외력에 의해서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뭔가 또 파괴가 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구리 부분이 이제 접합이 되지 않으면 전기적인 성능이 확 떨어지거나 애초에 전기가 통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절연층 간의 접합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구리 간의 즉 메탈 인터커넥션 간의 접합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기술에서 이제 난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하이브리드 본딩을 결국엔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뭐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이 어렵기 때문에 뭐 칩과 칩 간 혹은 뭐 웨이퍼 투 다이를 이제 웨이퍼에 연결하는 그러한 공정에서도 결국에는 위아래 접합부의 평탄화도가 매우 중요해요. 즉 절연층과 절연층이 접합을 하려고 해도 평평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도 뭐 디싱을 만들 수도 있지만 뭐 평평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열 공정을 다르게 함으로써 확산 속도를 뭐 늦춘다든지 뭐 이러한 방법도 진행을 할 수는 있을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웨이퍼 전체를 즉 굉장히 많은 수의 어떠한 CU 인터커넥션들이 들어가 있는 이 웨이퍼 전체에 대한 CMP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CU와 절연층의 즉 평탄화도, CMP 공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높은 열 공정 온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것인가. 열 공정 온도를 내리지 않는다면 고성능 제품들을 이제 만드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CMP 공정이 이제 왜 중요한가를 그림으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웨이퍼가 존재하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을 위한 이제 웨이퍼의 표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구리의 인터커넥션들이 예전에 TSP, 즉 솔더 범프를 활용하는 타입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사이 이렇게 절연층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위아래의 웨이퍼를 직접적으로 접합을 한다. 혹은 뭐 칩 상태로 접합을 한다 하더라도 이 수많은 인터커넥션과 그리고 절연층이 잘 접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금속과 절연층 자체의 이제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CMP를 통해서 양쪽의 어떠한 두께를 다 맞추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MP 공정이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본딩 접합도 중요하지만 CMP 공정도 너무나 이제 중요한 기술적인 난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BM의 이제 세대 변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HBM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HBM2, 2E, HBM3, 뭐
3, 2 등등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I/O의 스피드가 올라가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I/O의 스피드가 이제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범프 피치가 짧아지면서 어떤 I/O 핀의 개수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HBM4로 넘어가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I/O 스피드가 이제 더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적층 높이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떠한 HBM을 비교를 해보자면 처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1세대 HBM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15년에 2세대 HBM2가 삼성전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러한 2세대와 1세대의 차이는 뭐 칩의 패턴의 차이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범프 피치의 이제 차이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세대 이렇게 넘어오다가 22년에 이제 4세대이지만 HBM3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HBM1, HBM2, HBM2의 2라고 부르는 제품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HBM3가 4세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4세대도 삼성전자는 23년에 하이닉스보다 조금 늦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단을 이제 첫 개발을 해서 이제 양산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12단까지 HBM을 적층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2024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쪽 모두 다 HBM4 그리고 HBM3E라고 되어 있지만 HBM4 그리고 HBM3E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양사가 하고 있다. 물론 마이크론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갔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HBM 세대 변화에 따라 I/O 핀의 개수가 증가하고 이제 적층 높이가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등이 이제 도입이 되면은 이전 세대와 동일한 높이에 이제 더욱 많은 칩들을 적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앞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은 TSP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리 필라에 솔더들이 붙어 있는 상태로 접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간에 이제 직접적으로 접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그림을 보면 같은 높이이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이 된 경우에는 4단으로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솔더를 활용하는 TSP의 경우에는 지금 3단으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은 I/O의 개수에서도 이제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동일한 높이에서 더 많은 칩들을 적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눈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WLP와 PLP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요. WLP와 PLP는 이제 플랩칩 패키지와 유사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플랩칩부터 살펴보면은 플랩칩 같은 경우에도 패턴이 칩의 아래쪽으로 지금 향해 있는 패키징을 통해 진행이 되는 페이스 다운 방식이고요. 그리고 WLP, PLP 같은 경우에도 칩의 아래쪽에 이제 패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반도체 칩의 정기적 인출 방향이 이제 아래쪽이고 빠른 정기적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플랩칩 패키지는 반도체 칩의 정기적 인출을 PCB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지만 WLP나 PLP 패키지는 RDL, 즉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라는 것을 활용을 해주고 이 RDL을 패키징 회사에서 즉 오사타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형성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PCB 기판을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RDL과 PCB의 이제 차이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런 플랩칩 반도체 패키징용 PCB 기판은 심텍, 대덕전자, 삼성 전기 등에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RD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웨이퍼나 패널에다가 구리 배선들을 이제 형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얇아지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더 복잡한 회로를 이제 만들기에도 유리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다 이뤄낸 회사가 TSMC이기 때문에 TSMC는 WLP로 고성능의 어떠한 하이엔드급 AP들을 잘 만들죠.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고객사들이 TSMC의 어떤 WLP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고성능의 반도체 패키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RDL의 형성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RDL의 형성 공정은 전공정과 매우 유사한 소재와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공정에서 이제 나노 단위라고 한다면 RDL을 만드는 공정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단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은 일단 패턴 웨이퍼가 입고가 되면은요, 이제 웨이퍼의 패턴 면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쪽에는 뭐 실리콘 면이 또 존재하겠지만 저희는 실리콘 면을 일단은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패턴 면에 이렇게 알루미늄 패드, 즉 정기적으로 밖으로 인출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열려 있고 절연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패드 자체에 저희가 어떤 접합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CU 타일을 이제 대포를 해주게 되는데, CU 타일을 대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포토 레지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도금을 진행을 해야 될 영역들을 제외를 하고는 또 막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금을 진행을 뭐 AU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정기적인 인출이 가능한 도금을 알루미늄 패드의 위쪽에 진행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R을 다시 한번 스트리핑을 하고 그리고 CU 타일을 또 에칭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절연층을 코팅을 해주면은 요 자체가 RDL 형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RD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패드, 즉 패턴 면에서 패드 쪽으로 그리고 어떤 배선들을 통해서, 여기도 지금 배선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수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라서 크로스 섹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연결이 돼서 또 밖으로 인출이 되고 솔더볼을 통해서 인출이 되는 구조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RDL도 더 복잡한 이제 프리미엄 AP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RDL을 이제 1층으로만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살펴봤던 공정들이 이제 반복을 해주면서 RDL을 뭐 1층으로 그리고 2층으로 3층으로 쌓아 올리고 그리고 마이크로 범프에 패드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솔더볼을 이제 연결하는 방식, 혹은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을 한다면 또 다른 기판에다가 혹은 또 다른 칩에다가 아니면은 어떤 인터포저에다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인터코넥션을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펜 아웃과 펜인 패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뭐 WLP, PLP에서 저희가 펜 아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펜 아웃 FOWLP라는 말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펜아웃과 펜인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요, 펜인 같은 경우에는 칩과 최종적인 패키지의 사이즈, 즉 RDL을 칩의 크기와 동일하게 이제 만드는 기술을 펜인이라고 부르고요. 펜아웃 같은 경우에는 칩의 사이즈보다 RDL을 크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펜아웃이 이제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펜아웃을 통해서 RDL을 칩보다 크게 만든다면 밖으로 인출을 할 수 있는 솔더 볼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고요. 솔더 볼의 개수를 늘린다는 건 애초에 칩에서 빠져나오는 IO 핀의 개수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칩을 만들더라도 더 복잡한 패턴을 칩 안에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성능의 어떤 고성능의 AP를 만드는데 펜아웃 방식이 일단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더 고성능을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유리한 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테스트 인프라의 관점에서 펜인과 펜아웃의 단점과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인 같은 경우에는 최종 패키지의 크기가 칩의 크기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칩이 이런 식의 크기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패키지의 크기도 동일할 거고, 테스트 소켓, 즉 이 패키지를 테스팅을 할 수 있는 소켓의 크기도 이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제품, 세대가 변화해서 칩이 더 작아져 버린다면 칩의 크기와 또 패키지의 크기가 이렇게 더 작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테스트 인프라도 새로 다시 한번 또 다 바꿔줘야 되는데요. 펜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축된 테스트 인프라를 다
다시 한번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칩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게 되면은 패키지의 크기도 변화해버리기 때문에 펜인 제품으로는 테스트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새로운 테스트 인프라를 계속해서 이제 꾸려야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펜아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펜아웃에서 칩의 크기가 큰 것과 이제 작은 것이 존재할 때 RDL의 크기를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칩의 크기가 크든 작든 이 패키징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최종적인 패키지의 크기가 동일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크기의 테스트 소켓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테스트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의 어떠한 성능적인 관점, 패키지의 성능적인 관점에서도 펜아웃이 유리하지만 이미 구축된 테스트 인프라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펜아웃 제품이 펜인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혹은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펜아웃과 펜인에서 몰드를 이제 우선 만들 것인가, RDL을 우선 만들 것인가 라는 걸 통해서 몰드 우선 방식과 그리고 RDL 우선 방식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몰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캐리어 웨이퍼 위에다가 어떠한 접착제를 붙인 다음에 칩들을 그 캐리어 웨이퍼 위에 부착을 하고 몰드를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거꾸로 캐리어 웨이퍼를 떼버리면은 패턴면이 이제 하단에 노출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거꾸로 뒤집어서 RDL을 칩의 패턴 위에다가 직접적으로 형성을 하는 방식이 이제 몰드 우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RDL을 우선적으로 형성을 하는 방식은 캐리어 웨이퍼 위에다가 어떠한 또 접착제를 붙이고 RDL 층을 먼저 형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도체 칩을 부착을 하고 몰드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르는 것과 이제 솔더볼을 마운팅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을 진행하는 방식이 RDL 우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회사의 공정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찌되든 RDL 우선 방식이 더 복잡한 RDL을 먼저 형성을 하고 거기에 맞게 칩을 올리기 때문에 더 고성능의 제품을 만들 때는 RDL 우선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RDL을 형성하기 위해서 각각 사용이 되는 요소 기술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어드밴스 패키징, WLP나 PLP에서 RDL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공정에 사용이 되는 기술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정 관련된 실험 실습을 하셨어도 AVP 사업 라든지 아니면 어드밴스 패키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 충분히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제 포토 공정인데요. 포토 공정은 원하는 전기적 배선을 만들기 위해 빛에 반응하는 포토 레지스트 고분자를 도입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 녹는 PR을 저희가 포지티브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빛을 받으면 굳는 PR을 네거티브 타입이라고 부르는데요. 밑에 그림을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어떠한 PR을 이렇게 기판 위에다 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스킹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하는 위치와 빛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위치를 구분을 해주죠. 그런데 빛을 받았을 때 녹게 된다면 만약에 빛을 받은 부분이 녹아서 없어지게 된다면 플러스 타입이고요. 빛을 받은 부분이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더 녹기 쉬워졌다라고 하면 네거티브 타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영역이 지금 빛을 받았는데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빛을 받으면 녹는 타입이 이제 포지티브 타입의 포토 레지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은 지금 포지티브 타입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빛을 이제 노광을 한 이후에 현상액을 통해서 이제 PR을 제거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어떻게 도포를 하는가라는 걸 살펴보면요. 스핀 코팅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스핀 코팅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원심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판 위에다가 웨이퍼를 놓고 거기에 PR을 액체 형태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떨어진 PR이 미세하게 균일하게 웨이퍼의 표면에 이제 도포가 되는 그러한 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상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스핀 코팅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포토레지스트를 입히고 저희가 노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뭐 녹아내리거나 아니면 원하는 영역이 뭐 굳어 있는 상태로 이제 만들거나 한 다음에 현상액을 넣게 되면은 굳지 않은 PR들이 이제 다 녹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금속 배선들을 도금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토레지스트의 도포는 그리고 현상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공정에서 포지티브와 이제 네거티브를 그림으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을 받으면 녹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스킹을 통해서 우리가 녹이고 싶은 부분에다가 노광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비게 되고요. 네거티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으면 오히려 굳어버리기 때문에 현상액을 넣었을 때 빛을 받지 않은 부분들이 녹아서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원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포지티브 PR이 WLP나 패널 레벨 패키징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강원은 주로 I라인 타입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이 되는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기본적인 고분자는 노볼락 계통의 어떤 고분자, 이러한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현상액에 활용이 되는 것은 이제 강염기인 어떠한 타마, TMAH를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좀 가지실 거예요. RDL 같은 경우에 팹 공정에서 활용이 되는 이런 포토라든지 뭐 아니면 뭐 현상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도금을 진행하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지금 EUV 타입을 진행을 팹 공정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WLP나 패널 레벨 패키징은 I라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단위로 RDL을 만드는데, 패턴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노미터 수준으로 이제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WLP 그리고 패널 레벨 패키징이 아직까지도 이제 고성능의 어떠한 AP들을 만드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의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키징에서의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워피지라는, 즉 휨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PCB, 웨이퍼, 패널 단위 모두 열과 외력에 의한 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공정에서는 저희가 두꺼운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어떤 패터닝을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패키징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냥 패키징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연마를 해서 어떠한 웨이퍼의 두께를 또 얇게 만들고요. 얇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칩들을 또 잘라야 되고요. 칩들을 또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떠한 RDL 혹은 기판, 그리고 솔더 범프라든지 솔더 볼과 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너무 많은 소재들이 두텁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다른 이러한 어떤 부품들 혹은 소재들이 이제 합쳐져 있으면 결국에는 열 팽창 개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휨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세 공정인 팹 공정도 어렵지만 큰 단위의 어떤 휨을 컨트롤을 해야 하는 어드밴스 패키지의 난이도도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열 팽창 개수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열 팽창 개수를 저희가 CT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CT는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 CT가 패키지를 구성하는 칩, PCB, EMC, 솔더, 접착제, 금속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패키징을 진행을 할 때 열을 가했을 때 각각이 다 팽창하는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2에서 3 정도, EMC는 10에서 50, 그리고 PCB 기판은 5에서 20, 접착제나 유기 소재 같은 경우에는 더 높고, 그리고 솔더나 금속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17로 이렇게 각기 다른 열 팽창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 공정을 진행하게 될 경우 패키지의 각 요소들의 다른 열 팽창 개수로 인해서 휨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휨이 발생을 하다 보면은 칩과 RDL 혹은 칩과 PCB 혹은 뭐 솔더와 솔더와 솔더 범프와 그리고 어떠한 기판 사이에서 당연히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패턴면에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면적으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나 패널 레벨 패키징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PCB를 활용을 하는 컨벤셔널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드밴스 패키징보다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워핏을 컨트롤하는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에서의 어떤 몰드는 컨벤셔널 패키징과 또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요. 어드밴스 패키징은 WLP나 패널 레벨 패키징이 둘 다 대면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EMC를 고체 타입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액체 타입으로 만들어야지만 이렇게 넓게 고루고루 다 채워줄 수가 있고, 고체 타입으로 이제 만들게 될 경우에는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어떤 MRMUF를 통해서 이제 언더필, 몰디드 언더필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혹은 대면적으로 가득하게 필러를 채워야 되는 상황들인데 보호를 이제 다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상을 이제 꼭 사용을 해야 되고요. 고체로는 이런 어드밴스 패키징을 좀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징에 이제 사용이 되는 이런 고체 EMC와 그리고 실제로 웨이퍼 레벨 혹은 패널 레벨 패키징에서 사용이 되는 액상 EMC의 각각의 그림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제품의 구성에 따른 이제 명칭 차이. 결국에는 어드밴스 패키징에서 WLP, 패널 레벨 패키징, TSP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2.5D 즉 시스템인 패키지를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때문에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이제 NPU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GPU와 NPU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어떠한 GPU 옆에다가 고성능의 HBM을 함께 혼재해주는 방식으로 패키지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혼재가 된 방식, 즉 AP와 시스템 반도체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 각기 다른 반도체 종류를 이종직접 으로 혼재를 해주는 형태를 이루는 게 이제 시스템인 패키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3D 패키지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러한 시스템인 패키지에 이제 적용이 되는 HBM과 같은 제품들을 3D 패키지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냥 다단적층을 해서 위로 쌓아 올리면 다 3D 패키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징에서 와이어 본딩을 다단으로 쌓아 올려도 3D 와이어 본딩이라고 하고, 패키지온 패키지를 다단으로 쌓아 올려도 3D 패키지온 패키지 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게 HBM과 같은 고성능의 메모리들을 저희가 3D 패키지라고 부르고요. 2.5D 패키지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포저를 통해서 어떠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AP라든지 GPU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고성능의 메모리를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 이 인터포저는 주로 이제 실리콘 혹은 이제 유리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2.1D에서는 유기기판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인터포저의 내부에 배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기적 신호를 굉장히 빠르게 양쪽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하단에 또 다른 기판을 통해서 또 외부의 전자 부품들 혹은 또 다른 칩들과 이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2.5D라고 표현을 하고, 시스템인 패키지에서 2.5D 방식을 다 도입을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시스템인 패키지, 즉 패키지 하나의 표준 부품인 시스템이 구현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커패시터와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라디오 프리퀀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과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한꺼번에 표준 부품화 시킬 수 있는 패키징 방법이 시스템인 패키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3D 패키지와 이제 2D 패키지를 인터포저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3+2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2.5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고성능의 메모리와 그리고 고성능의 AP를 한꺼번에 혼재해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2.5D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1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터포저를 더 이상 이제 실리콘이라든지 어떤
기판에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PCB 위에다가 유기로 굉장히 얇게 이제 만들어서 어떤 3D와 이제 2D를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복잡한 배선 의 구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2D와 2D를 배선을 하는데 이러한 2.1D 방식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D와 2D를 이제 더해주게 되면 2 더하기 2는 원래 4이고 나누기 2를 하면 2라고 해야 되지만, 여기 아래쪽에 이제 얇은 배선을 통해서 두 개의 칩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0.1을 더 더해서 2.1D 방식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어드밴스 패키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또 공부를 하시고 전공정 관련된 실험 실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된 곳에는 또 지원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 패키징 쪽으로도 잘 취업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